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바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세와 말을 바꾸었던 사연에 대해서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노세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요. 보기에도 비리비한 게 약하게만 보였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집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기억납니까? 바로 전 강의에서 그 출제 포인트 이번 시간에 이 노새 두 마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8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8번째에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8번째 설명한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9번째였다. 9번째. 외양 묘사나 대사와 행동을 통한 인물에 대한 설명.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등장했죠. 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그거죠.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빈정대고 빈정댔는데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솔질, 내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말수가 적다. 그죠? 말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묵하다. 그러니까 이런 빈정대는 이런 소리에 발끈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은 좀 침착한 성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네. 확실히 막 급작스럽게 다혈질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한 성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덜어낸 곳에 있었다. 이 부분 좀 더 확대하고요.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방과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보자면 이것은 가난한 형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당히 뭐 부유한 집안이라면 우리가 따로 근사하게 있었겠죠. 하지만 방과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달아낸 곳에 거기를 우리로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 없이 산다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똥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방에 할머니나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잠결에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구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새가 들어오면서 뒤치다거리는 주로 서술자인 나가 맡게 되었습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긴 했으나 큰형이 군에 갔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일이 맡겨졌는데 작은 형이 있긴 해도 이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어. 전혀 뭐 잔소리 야 이거 좀 해라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귀를 닫고 사는 거죠. 그죠?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작은 행동들로 봐서 그죠?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 들고 고방에 처박혔다. 그러니까 집안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무, 관심 없다. 그죠?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작은 형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됐죠?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이건 좀 선생님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봐봐요. 일단 원래는 회색빛이었어요. 그죠? 원래는 회색빛이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집에 온 뒤로 뭐가 됐다? 연탄때가 묻어서 왜 이렇게 걸쳤냐 하필.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사실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원래 색깔은 회색이었다. 근데 이게 검정빛으로 변했다. 왜? 연탄 때문에. 그죠? 연탄을 날랐기 때문에
검정빛으로 변해갔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고달픈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검정빛,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검정빛, 시커먼색, 뭐 시커먼 이런 어떤 어휘들, 검정빛, 검정색 이런 어휘들은 모두 고달픈 삶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바로 전강의에서 그 핵심 포인트, 출제 포인트로 지적한 세 번째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색채를 통한 현실 묘사. 이게 색채를 통한 현실 묘사죠. 그만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색채는 무조건 시각입니다. 색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미각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촉각도 아니잖아요. 색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참 대단히 그 어떤 큰 장치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바로 색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살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죠? 시커먼, 검정색. 그죠? 이렇게 변해갔다. 노세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노세가 힘든다는 건 어쨌든 이 집안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요건 포인트. 자, 그래서 엉덩이깨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 안 졌고요.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그냥 내 능력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도 연탄때 속살 틀어박혔는지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 갔다 오면 도로 다시 시꺼매졌다라는 얘기죠. 노새도 그런 내정성을 짐작하는지 멍청이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 아는 체를 했다. 친해졌다 이거죠. 노새와 뭐 이거는 필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노새와 그 다음에 나 사이에 어떤 정서적 거리감이 서로 그죠? 다시 정서적 거리감이 서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따지자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가 과거예요.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요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하고는 다시 또 여기서부터 다시 과거로 갑니다. 이해 갑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자습서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역순행적 구성.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과거로 갔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이게 좀 그닥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앞부분도 과거인데 그죠? 여기 앞부분도 과거인데 그 전 페이지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때깔놈 새끼들.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여기 밑줄 치고 여기에도 과거의 상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뭐 사실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과거의 상이라고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밑줄 치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썼어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럼 도대체 현재가 어디냐? 굳이 따지자면 요 한 줄이 현재예요.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네. 다시 현재 얘기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없어요. 라고 현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과거로 빠져들어가니까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얘기하다가 현재 얘기 나오다가 다시 또 과거로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은 맞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혹시 이거 헷갈릴까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에 노새가 사라진 어떤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노새 고삐를 잡고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큰 도움이 못 되고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얕은 막과 언덕길을 갔다 오를 때 마차들이 밀기도 했으나 그 신용뿐 어쨌든 내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내 어린 말했잖아요. 서술자가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공부나 하라 했지만 공부 다 했어요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연탄을 씻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하면 아버지 한사코 그걸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면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어떤 홀가분한 기분. 요거는요, 이거 좀 자습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요건 좀 선생님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할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럼 더 좋지 않은 홀가분한 마음. 뒤에도 있으니까, 이따가 필기할게요. 어쨌든, 여기 필기할게요.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띠만 졸졸 따라다녔다. 여기까지. 이거를 왜 밑줄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출제 포인트 중에 1번 어린아이 서술자를 통한 시선으로서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가 서술자로 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재미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쨌든 연탄을 씻거나 불 때 내가 거들려고 하면 아버지 한사코 그걸 말렸고요. 만약에 철든 어른, 눈치 빠른, 어쨌든 성숙한 그런 아들이었다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하면서 더 열심히 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술자는 어디까지나 뭐다? 아이다, 아이. 어떤 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아버지가 야 괜찮다 거들지 마라 아유 나는 괜찮다 네가 뭐 힘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죠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쫄래쫄래 그냥 망하지 마냥 쫓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린아이다운 뭡니까? 순수함이죠. 나쁘게 말하자면 사실 눈치 없는 거지.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야야 됐다 아버지 괜찮다 라고 하면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쫓아간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다운 순수함 이게 바로 재미를 주는 독자에게 재미 주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서술자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기다 또 쓸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서술자가 어린아이라서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요 밑줄 친 부분이 그죠? 철든 아이라면 그냥 한사코 말려도 한사코 도와드렸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바로 어저께도 그랬는데요. 새 동네 두 집에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 400장을 싣고 새 동네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서 이 가파른 골목길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요색으로. 가파른 골목길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가파른 골목길은 골목길인데 거기다 가파르대요. 경사도가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경사도가 있는 길을 갖다가 경사도가 높은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힘듭니까? 아니면은 쉽습니까? 아주 힘들죠. 자, 이것은 가파르다라는 말은 특히나 힘든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연탄 운경이 연탄 운경이래. 연탄 운반이 힘겨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1970년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파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경사도가 없는 평탄한 길이라면 사실 우리는 힘겹지 않게 그냥 걸어가거나 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경사도가 높은 그런 길이란다면 그 길을 오르긴 어렵겠죠. 그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소외된 서민들. 요 골목길은 사실 큰 길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니고 소외된 서민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 골목길인데 가팔라. 그 소외된 서민들의 경우는 현실적 어려움이다. 라고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약간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충 얘기하면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연탄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공장에서 배달만 맡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여기다 어디다 몇 장 날라주라고 하면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자랑스러운 일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서술자 나는, 그죠? 서술자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죠? 아, 우리 아버지 참 멋져.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그죠? 뭐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 잡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제 높은 어떤 오르막길 올라가야 되니까요. 한달음에 올라갈 채비하는데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의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이 부분도 이거 자습서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왜 했냐면요. 항상 그 언급했었던 그 포인트, 출제 포인트 중에 뭐였냐면 그 인물들의 어떤 외양 묘사, 그죠?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 아버지의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걸로 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상황의 심각성을 그 아버지의 외양 묘사,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얼굴 표정, 얼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아버지의 얼굴 표정, 얼굴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죠? 나는 얼른 죽어라 달라부터 죽어라고 밀었습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급 깔려서서 어쨌든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고요. 노새는 발을 딱딱 소리를 내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어쨌든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를 버티고 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요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는데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다. 뭐 여기까지 할까요? 자습서에는 사실 여기까지 체크가 되는데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무관심 아니면 인정이 메마른 세태.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세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도와줄 법도 한데 그냥 어 힘들어 보이네. 내가 가던 길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즈음에서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새는 뭐다? 아버지다. 노새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노새 두 마리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노새로서의 어떤 동물로서의 한 마리, 그 다음에 그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 둘을 노새 두 마리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습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 그러니까 소외된 아버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하지만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인 거죠. 그 다음에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그게 모두 노세가 상징하는 바다.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계속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이 부분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차라는 걸 알고는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냐면 어떤 접근하면 되냐면요. 연탄이잖아요. 연탄 마차. 연탄 마차는 사실 지저분하죠. 깨끗할 리는 없죠. 지저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상당히 시커멓다. 그러니까 검정색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시커멓고 검정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고단한 삶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고단한 삶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했던 인정이 메말랐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개인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주의랑은 다릅니다. 개인주의,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타인의 어떤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 아니면 타인을 위한 도움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것, 나만의 안위, 나만의 평온 그것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삶에 이제 익숙해진 현대인들의 삶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세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것은. 그죠? 도대체 어디에다 손을 댄단 말인가? 그죠? 지저분해지니까요. 내 어떤 피해를 감수해가며 희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었다. 그죠? 사실 그 자습서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꺾기 표시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요 앞에 부분부터 그냥 요 앞에 그냥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 소문 내지 못하고 믿어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그냥 다 꺾기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도시 사람들의 각박한 세태를 보여준다.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강의 출제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6번째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나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태도. 그죠? 그래서 절박함과 무관심 이 사이. 그러니까 절박함과 무관심 사이라는 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세에 연결된 그 연탄 마차를 갖다가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나와 아버지. 이 둘은 사실 지저분하죠. 이런 연탄재가 하나도 묻지 않은 이 사람들은 깨끗하죠. 새하얗죠. 그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벽이. 넘어설 수 없는 벽. 자, 그러니까 이 지저분함을 갖다가 지저분함을 내 옷에 묻혀가며, 내 손에 묻혀가며, 내 피해를 감수하면서 희생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세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인정이 없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요. 돌을 개려고 주변 살펴봤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 없었고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라는 건 그러니까 상당히 그답다라는 것은 뭐였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하기를 과묵하고 침착하고 차분했는데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해야 됐습니다. 이랴 이 우라질놈의 노새 이랴 뭐 이런 식으로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박을 악을 써봤습니다. 그랬으나 판은 이미 그름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꼬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로 무너졌고요.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서 몇 발짝씩 뒷걸음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선골로 나자빠졌고요.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에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떤 이게 중심 사건이죠. 이 소설에서의 중심 사건입니다. 노새가 사라진 거, 그죠? 정확히 말하자면 벌떡 일어서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노새. 노새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던 연탄 마차였는데 그것이 부러지면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서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러한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미터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고요.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르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뭐 이렇게 대충 노새가 도망침을 해서 혼비백산 그다음에 상당히 혼잡해진 그런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그러니까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새마차가 시대와 어울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도 말마차가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급격한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마차가 있단 말이야? 이런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뜀박질 쳐갔고요.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는데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딨죠? 어디다 그렸지? 찾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했었던 건 이거예요. 이들은 상당히 절박합니다. 절박함과 무관심 요걸 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않는 주변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아주 도망간 노새를 따라서 열심히 뒤쫓아가는 절박한 이들의 모습. 그죠? 이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죠. 어떻게 노새를 따라갑니까? 아무리 노새가 느리다 하지언정 그래도 사람보다 빠르죠.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고요.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았고요.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 더 아버지의 일이 더 큰 일 것 같아서 뛰던 걸 멈추고 아버지 손을 잡아 끌어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아버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 잠깐 쳐다보았다. 뭐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아들이 뭐 아이디어라기보다 어떤 생각을 갖다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 헤어져서 찾아보기로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 저쪽 길로 가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대답할 겨를도 없는 거죠. 너무 황망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약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자동차라는 것은 산업화, 급격한 산업화의 어떤 상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동차와 그 다음에 노새, 이 둘은 서로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는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노새는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산업화의 상징이라 본다면 노새는 무엇이냐면 산업화의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산업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소외된 소재라 볼 수 있겠죠. 소외된 뭐 이동수단이라 볼 수 있겠죠.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이동수단,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이동수단 노새. 자동차는 아주 튼튼하고 빠르고 분주하죠. 지금 모습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그 다음에 노새는 느릿느릿하고 허약하죠. 그죠? 이런 어떤 소재들의 어떤 차이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5층 건물, 3층 건물이 준비하고 보면 언제나처럼 분주하였다. 그러니까 거리가 분주하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 현장의 모습들이 다 모두 분주하다는 것이죠. 분주.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어가고 노새를 찾아 나선 게 그냥 묻지도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무관심. 그죠? 그 다음에 방관자. 방관자가 뭔지는 알죠? 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네. 굳이 그것에 대해서 뭐 참견하고 그 관심 가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거죠. 방관자. 적태도.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이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아이고 그림이 크게 나왔네. 사방 쳐다보는 곳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래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 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자동차들이 모두 노새로 보이는 거예요. 워낙에 노새를 갖다 계속 찾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노새로 보이는데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금슬금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새들로 보였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인데 그런 어떤 번화가의 풍경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고요. 우리 노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두 귀가 쫑긋,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찌고 엉덩이가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여기가 이 노새에 대한 주인공 나의 서술자 나의 긍정적인 관점이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습서에서는 긍정적 관점이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긍정적 관점도 괜찮지만은 노새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고 쓰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노새를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외양에 대한 어떤 그 특정 그 모습, 아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외양에서 보이는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모두 아주 구석구석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나는 노새의 구석구석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외양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그것은 노새에 대한 나의 사랑이 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다리가 아팠고 배도 고프기 시작했고 점심도 설친 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정도 마련도 하다가 아버지를 궁금하여 어쨌든 그 공장에 갔는데 짐을 싣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걸을 멈출 수 없다. 노새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라도 했는데 이 신사 아저씨 그죠?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자고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꼴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에 두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자, 신사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모두 그 나의 모습에 나의 사정에 아버지와 나의 사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뇌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답니다. 입안에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강의 시간이 길어질까 봐. 그죠? 근데 설명할 건 많고 소설은 길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강의 참 길어지네요. 그죠? 어쨌든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계속 나가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 표시해 볼게요. 자다가도 바로 연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대요. 싫지 않고 좋았다는 얘기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마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온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두 번 두들겨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본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여기까지. 자, 앞서 말했던 필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노새에 대한 나의 사랑. 그죠? 필기 생략할게요. 노새에 대한 나의 사랑, 애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렸다.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자, 여기서 까마귀 새끼. 왜 이렇게 동그라미 치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연탄과 관련이 있는 표현. 연탄과 관련된 표현은 모두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까마귀 새끼랑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었죠. 시커먼 엉덩이. 까마귀 새끼.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고요.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구도가 되어 있었고요. 얼굴 손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고요. 어쩌다 행하고 코를 풀며 콧물도 까맸다. 까만 콧물.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 망하는 쾌한이 크게 빛났다.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콧물 까만 콧물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관련된 그 연탄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 시커먼 엉덩이, 까마귀 새끼, 시커먼 몰골, 깜장구두, 검정투성이, 그 다음에 까만 콧물, 얘들은 모두 홀랑 다 검정색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연탄, 그죠? 연탄, 즉 검정색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 검정 색깔은 앞서 말했죠. 고단한 삶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근데 이 가운데서도 빛이 났다. 이게 선생님은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을 것만 같고요. 왜냐하면 이 빛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빛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서로 상반되는 거죠. 고단한 삶에 처해 있지만 내 눈에는 빛이 날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가 아주 뚜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쾌한이 크게 빛났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 절박한 거죠. 노새를 찾고야 말겠다. 노새를 찾아서 아버지랑 같이 연탄마차를 끌고 평소처럼 힘들지만 어려운 삶 극복해서 이겨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꿈보다 해몽인가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배치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검정색과 관련된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고, 하지만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어두컴컴한 것과 대조적으로 빛이 나는 눈.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 삶이지만, 아버지와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시커먼 삶이지만, 하지만 눈만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새를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절박한 의지. 알겠죠? 이 둘은 좀 약간 대조적입니다. 어쨌든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삶의 고됨을 색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색깔로. 상징적인 색깔, 시커먼, 검정색으로 표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중요하다. 그 다음, 자습서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밑줄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뭐 요거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맥락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눈이 크게 눈 하나만은 크게 빛났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 뭐 까마귀로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나쁜 놈들이죠, 그죠?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 놀린 아이들의 아버지 또한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도 슬픈 현실이지만 직업의 귀천이 보이지 않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주 대놓고 직업의 귀천이 있었는데 지금 이 주인공 나의 아버지는 연탄을 배달하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나를 놀려댈 만큼 얘네들은 아버지가 뭐 대단한가? 사짜 직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영길의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사를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하고 있고 종다의 아버님은 번데기 장수, 시장 경비원,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서 장사 뭐 이런 식의 뭐 다들 비슷비슷한 그냥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히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비슷비슷한 또래들인 거죠. 네. 그래서 모두 하나씩 별명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까마귀 새끼라는 거죠. 예.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 넘었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할머니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띔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요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요 부분에 요거 이렇게 까마귀 새끼라고 불려도 사실 당연한 거고 억울할 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 뭐 그렇게 놀림을 받는다 해서 이 친구가 삶을 비관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런 것도 뭐 당연하다. 뭐 연탄 나르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근데 뭐 걔네들도 뭐 다 같은 별명 비슷한 별명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크게 불만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가 엿보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작품에 반영된 어떤 그때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맥락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볼게요. 모습. 거기서 출제 포인트로 언급했던 게 그러니까 대략 8번째 출제 포인트로 작품에 반영된 사회 모습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전 강의에.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도시변들의 주민은 단순 노동과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경제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동차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여러 것들 이런 것들 그게 위협받는다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소설 속에서는 1970년대 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뭐 맥락들에 대한 시험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포인트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어,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돌아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걸 번연히 분명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부르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 줄 생각하지도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리시곤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였다. 통행금지, 이거 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죠. 그때 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네. 1970년대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라고 자소서에 써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고요.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그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작은 형도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는 것은 일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죠. 그죠? 뭐 필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형이 기타도 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처박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심각함을 독자들한테 환기시켜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상당히 분위기가 적막하고 무겁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재훈이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여기까지 일단 또 끊을게요. 미치겠다. 네. 사실 강의 2개로 될 수 있을까, 3개로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도저히 3개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아주 상세하고 느린 버전이긴 하지만 참 설명할 거리들이 좀 많기에 아무래도 좀, 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 학습 수준의 친구들도 많이 들을 것을 감안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길어지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뭐 핵바 버전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설명할 테니까요. 핵바 버전 기다려 주시고, 네, 역시 강의 끝까지 듣느라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나. 여러분들도 급변하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정책 속에서 소외되진 않았지만 적응하려 애쓰느라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정말, 네, 박수 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지금 다시 또 사실 전통적인 수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열심히 좋은 성적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들, 네, 응원합니다. 다음 강의로 또 바로 이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